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대통령만 잘 보면 나라가 잘 된다 이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한두 놈이야 뭐 아무나 뽑으면 어때? 그러나 대통령만 하나 잘 뽑으면 된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우리 헌법 체계를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걸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헌법상입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냐?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이런 공권력 기관이다. 대통령이다. 국회다. 사법부다. 우선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대통령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국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법부. 사법부만 안 써보면 나라가 바로 된다. 골고루 있으시네, 골고루. 근데 현실을 떠나서 헌법상으로는 국회입니다. 왜 국회인가 한번 보시죠. 이게 헌법 전체 체계인데 헌법은 전부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개 장으로. 요까지는 국민의 권리 의무고 3장서부터 이제 국가 구성인데 3장이 국회, 4장이 정부, 5장이 법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 없잖아요. 대통령 어디 있나? 제4장 정부 밑에 제1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일 뿐이에요. 또 조문도 국회가 전부 130개 조문 중에 국회 관련된 조문이 26개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은 국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왜 그런가를 말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우선 책무가 뭔가부터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의 책무가 뭔가?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 아니다. 국회의원은 소속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 아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 아니다. 국회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 국가의 이익은 대통령이 대변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소속당이나 지역구를 대변하는 자다. 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3번. 현실은 굉장히 현실론인데 현실을 떠나서 어때야 하느냐는 당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죠. 헌법 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대 청렴해야 됩니다. 부패한 놈은 안 됩니다.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놈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당이나 지역의 이익이 아닙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도 불안하니까 헌법이라는 건 원칙만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한 조문을 하나 또 뒀습니다. 그 헌법 기초하는 분들이. 보나마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알선이 뭡니까? 청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청탁하지 마라 이 말. 청탁하지 마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 기업체의 가 줄 수 있는 어떤 재산상의 이득에 네가 가져서도 안 되고 남이 갖도록 도와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청탁하지 마라. 불안해서 이 조문을 두었지요. 이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자죠. 자이어야 하죠. 이렇게 국가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국회의원한테 대한민국에 누구도 주지 않는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기 힘든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을 준 겁니다. 이거 하라고. 많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른 권한은 일반 권한과 똑같아요. 특별히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불체포특권을 준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우선 개인의 이익을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한국 칠레 FTA 때 우리는 칠레로부터 포도를 비롯한 포도주를 수입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거꾸로 칠레한테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걸로 해서 최초 FTA라는 자유무역협정 제1호를 체결하려고 김대중 정권 때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이른바 보수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반대했죠. 어떤 의원이. 돼지는 수출 수입도 안 하는데 돼지까지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 쌀가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 농민들을 해가지고 결사반대한 겁니다. 이 의원은 그 당시에 사선 의원, 그 당시에 중진 의원이었죠. 그 우연히 저하고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당 정책 조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해야 할 제가 이제 그 담당자인데 책무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선배, 나라 생각해서 이제 대충 좀 합시다. 통과시킵시다 했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초선이지. 예. 한번 떨어져 봐. 떨어지면 개도 안 쳐다봐. 내가 당선돼야 국가 이익이 있는 거지. 떨어지는데 무슨 국가 이익이. 떨어지는데 무슨 국가 이익이.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당의 이익. 요거는 별로 며칠 전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시정연설을 처음 한 겁니다. 첫 시정연설에는 굉장히 여야가 화해, 소위 한의문 시기에 진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재명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당은 한쪽 당 사람들만 들어오고 이쪽 당 사람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한 거죠. 저는 좀 당의 이익이 우선이죠. 거기다가 요 장면은 뭡니까? 결국은 면책특권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남을 거짓말을 하고 뭐 어디 술집에 가서 무슨 노래 불렀다고 거짓말하면서 명예훼손 이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한 국정감사, 청문, 탄핵소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 이 네 가지가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건 이제 설명이 어지간히 됐나 보네요. 금방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강한 권한이지만 이게 우리 국민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에는. 왜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인데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이 말 같지도 않은 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만들어야 될 법을 만들지 않는 거나 하면 법치주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대표적인 겁니다. 20세기의 최대 독재자 히틀러.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무슨 게시타포나 그런 막강한 물리력을 해가지고 총통이 되고 독재를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총통이 됐죠. 그리고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형식상으로는 철저한 법치주의입니다. 원래 2번 10년 해먹게 돼 있는데 최근에 법 개정해가지고 평생 해먹도록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절차, 법적 절차에 따른 거죠, 다. 이게 법치주의인가? 아니죠. 오히려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베리 골드워터라는 미국 상의원은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입법권이란 법을 만드는 권한이 아니다. 보통 입법하니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법을 폐지시키는 권한이다. 모름지기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로서 의원이 되면 제가 할 일은 그동안에 만들어진 법들을 쭉 찾아서 잘못 만들어진 자유주의에 반하거나 시장주의에 반하는 법들을 폐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잘못 만들어진 대표법 검수완박법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이 동학농민혁명 피해자 보상법이 이런 법이 이건 안으로 제출됐다가 폐기됐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법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의원일 때 정북 정읍 출신 국회의원이 동학난 때 가담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법입니다. 저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했더니 적어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냥 동네 이장하고 몇 사람이 인후보증을 서서 소문에 의하면 쟤네 고조할아버지가 동학난 때 죽었대. 이렇게 증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아마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 죽을 때까지 해먹겠죠. 제가 그때 같은 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그거 하면 그러면 의병하다가 죽은 사람 뭐 이거 뭐 다 돈 물어줘야 되게 우리가 그런 법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니? 그래서 이 법은 폐기가 되긴 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10만 원씩 주고 있대요. 하여간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인 내지 특정 집단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런 법들이 무수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자유주의자 반시장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그렇죠. 20대 국회 기간 같은 기간이죠. 이게 한국에서는 2만 3천 건이 법안이 제안이 돼서 그중에 1,700건이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같은 기간에 미국을 보세요. 220건. 영국을 보세요. 36건. 일본 아베 내각 84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정말 밤낮 없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무진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자고요. 만들어진 법이 전부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 개인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규제하는 법. 중대재해법, 공정거래법 이런 걸 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개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이런 법들이 대량으로 생산됐죠. 포퓰리즘 입법. 여러분들 르상티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중석 교수님이 전공이신데 이게 니체가 철학에 나온답니다. 시기, 질투, 원망을 르상티망이라고 한다. 정치인들은 이 르상티망을 입법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죠. 가지지 못해서 시기, 질투 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풀어주는 방법. 없는 놈한테 뺏는 제도죠. 약탈적인 조세제도.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아니라 거의 사유재산을 부정할 만큼의 약탈적 조세제도를 만드는 법이죠. 이런 법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낸 겁니다. 이 1,700건이라는 법이. 그래서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되겠죠. 입법 독재가 행행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죠? 네. 법이 법다워야 되죠. 법다워는 기준이 뭐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법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걸 침해하는 법들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 있냐? 우선 그걸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뽑혀야죠. 그 국회의원이 뭐냐? 최선의 양식을 가진 자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46조 1항 청렴한 자, 2항 국익을 우선하는 자, 3항 알선하지 않는 자, 말하자면 청탁하지 않는 자. 그 세 개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죠. 뽑는 국민이 나오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뽑는 국민이 그 의식을 가져야죠. 이 자가 청렴할 수 있는 자인지 과거에 부패했던 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우선순위의 그 투표의 그 기준으로 삼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국회가 형성되고 제대로 된 국회가 형성돼야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될 수가 있는 거죠. 입법 독재를 하면 의미가 없죠. 부패해서 감옥 갔다 왔는데 또 국회의원 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의 인신공격을 밥 먹듯 해도 또 국회의원 돼. 자기 사리사욕에 어두워도 또 국회의원 돼. 배신을 밥 먹듯 해도 또 국회의원 돼. 이런 사람들이 좀 걸러줘야 여기 나온 사람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종류에 속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기준, 이것에 대한 선별 능력이라고 할까? 국민의 계몽의식이라고 할까?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그럼 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인가? 아까는 아닐 때 어떻게 되는가가 설명됐기 때문에 저절로 저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굳이 뭐 이걸 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나라 헌법이 뭐라고 딱 돼 있느냐? 대중민주주의다, 민중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럼 자유민주주의인 것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은 지구상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비교적 가장 잘 정착된 나라 아닙니까?
멕시코는 그 유사하긴 하지만 사실은 엉망이죠. 자유주의도 엉망이죠. 시장경제는 더 엉망이죠. 이 노갈레스라는 이 도시는 딱 그 아리조나주하고 멕시코하고 경계선입니다. 한 개의 시였는데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일부러 국경을 남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이렇게 됐죠. 딱 국경이 갈렸습니다. 요게 미국령 노갈레스고 요게 멕시코령 노갈레스입니다. 굉장히 잘 지어졌죠.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도시였는데 이건 지금 거의 뭐 판자촌 수준 아닙니까? 요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도시인데 여기는 뭔가 음침하죠. 실제로 이 보는 것만 음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마약 소굴이죠. 이 차이가 뭐냐?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북한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민대회장에서 그냥 영장도 없이 그냥 끌어나가는 거 여러분 다 텔레비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 고모부를 이건 그렇다 치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개혁 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를 말하자면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를 모방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으로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천안문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런 사태가 지금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죠.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를 한번 보시죠. 북한하고 남한. 6.25가 끝난 10년 후인 61년도에 1인당 GDP. 당시 남한은 82달러, 북한은 320달러였답니다. 통계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4배가 많았죠. 근데 이대로 60년 후이죠. 남한은 34,000불, 북한은 1,000불. 4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지요. 요거 많이 보셨죠? 야간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야간에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기는 암흑이잖아요. 그냥 돈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행태가 다른 거죠. 이건 뭡니까? 구소비에트. 여기 소비에트를 모르는 연령대가 있나요? 또 우리 유리 회원은 모르겠네요. 이 소비에트는 말이죠. 망할 때까지는 미국과 거의 맞먹는 세계 양대 강국이죠. 지금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공위성은 소련이 더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죠. 네. 그런 막강했던 소련이 결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소비에트 체제를 만든 원조인 이 레닌 동상이죠. 레닌 동상이 끌려나갔다는 건 뭐냐?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것과 아닌 것에 왜 자유주의여야 하느냐,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추구는 별도로 우리가 또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문헌도 있지만은 앞으로 또 별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매듭 짓는 단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 요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걸 좀 이 자리에서 좀 제대로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방첩 능력입니다. 방첩 능력.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학, 이념,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좌파는 말하고 또 소위 자유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마치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가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친구가 누가 야, 왜 자유주의인데? 왜 시장경제인데?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의 이게 종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종교 비슷한 신념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신념이. 우선 경제민주화 조항이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요 헌법 19조 2항이 있습니다. 요 조항 하나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질서에 관해서는 헌법 119조 1항이 원칙이거든요. 뭐라고 그랬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원칙이다 이 말이죠. 단
그냥 마냥 하면은 빈부격차라든지 산업 간의 균형 언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 민주화라는 단어는 평균화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격차가 심할 때 그걸 민주화. 우리가 흔히 민주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평균화를 뜻하는 거죠. 평균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와 조정이 너무 본질적으로 심각해져서 자유와 창의를 거의 말살하다시피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죠. 원칙만 강조할 때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칙인데 보칙이 원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 방첩 능력,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진 나라바라 서역이 100대 과제의 이 책 펴낸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155쪽에 이러다가 간첩 천국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미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간첩 천국된다.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냐? 이 책, 그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2020년 12월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법을 개정해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전부 경찰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부터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 논문을 쓴 거죠. 이 책자는 지금 윤 정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냐? 사실은 이미 진작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국가보안법은 위헌 여부를 떠나서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랬어요. 간첩 잡는 유일한 법이 국가법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간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니라. 이 말과 더불어서 2004년에 검찰에 있는 공안 수사, 이 다른 수사와 달라서 이 대공수사라는 건 굉장히 부패 수사 못지않게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전문적이어야 되는 검사와 국가정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요즘 언론에 보면 온 천지가 간첩을 하니까 온 천지가.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양대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냐? 권력형 부패죠. 권력형 부패가 심화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외부의 적은 뭐냐? 공산집단이죠. 공산집단. 공산화를 통일하고자 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죠. 외부의 주적이죠. 내부의 주적은 권력 부패고. 이 두 개를 척결하는 것만이, 이거 두 개를 막아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대한민국이 뭘 지키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그때 내가 아는 사람, 내 심부름 좀 잘해줄 사람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 계몽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9월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정경련 회관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왜 그게 필요하냐, 경제적으로 그게 왜 그래 필요하냐, 철학적으로 왜 그래 필요하냐는 우리 신중석 교수님, 복지와 관련해서 왜 필요하냐는 우리 최 교수님이, 우리 책 속의 행복이라는 우리 유튜브에 이분들 강의 내용이 그대로 올려 있습니다. 예. 이걸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15년 동안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북경에 가서 우리가 북경 우리 관리들하고 국가치리 논단, 그러니까 국가통치 논단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한 적도 있고, 또 뭐 일본에 가서는 일본 정책대학원 대학에서 토론한 적. 여기 계신 분 우리 회원들이네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쟁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이런 토론 결과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세상을 바꾸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계속 편집해 냈죠. 그럼 이것만 했냐? 이 시장 경제하면 흔히 자본주의와 연결돼 가지고 자본주의라는 건 경쟁과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아주 너무 냉정한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해내려면 노블리주 오블리주가 돼야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온 겁니다. 무기촌에 가서 봉사도 했고, 이렇게 시설 가가지고,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이렇게 김장 봉사도 하고, 또 노인들 우리 밥 식사 봉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사회봉사를 해왔죠. 이 모두 우리 회원들께서 다 하신 활동이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행위 말고, 활동 말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좀 설파할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책 속의 행복이라는 유튜브.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사무국에서 거의 매일 편집을 해서 하루도 끊김없이 지금 올리고 있죠. 그동안 아마 올린 책들이 거의 7, 80권 이상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금년에도 한 30권 올라가니까 이제 100권을 돌파하겠죠. 모두 저자 내지는 그 책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를 쭉 하십니다. 아마 여기 뭐 우리 지금 보니까 면면이 한 번씩은 다 발표하신 분이네. 예. 앞으로도 좀, 이거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아니면 국민들의 기본 교양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책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아니면 그걸 발표해 주시는 분을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이 유튜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보고 듣는 국민들이 거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신앙과 같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하여간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왜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가,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새롭게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